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채널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역적. 네, 민족문제연구소의 팟캐스트입니다. 역사 적폐청산 방송 역적입니다. 저는 진행자 MC 노고요. 자, 오늘도 역시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교육홍보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역사 선생님, 수구 세력의 역사 쿠데타에 맞서서 한 마리 용처럼 싸우고 계시는 우리 한용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는 역사 적폐의 청소부라고 불러주세요. 아, 역사 적폐의 청소부. 일수하도록. 아, 네. 제가 뭐 이렇게 꾸미는 수식어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하나 생각해 갖고 오신 거네요. 아니, 늘 가분하다고 얘기지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예. 역사 적폐의 청소부. 예. 아, 좋습니다. 네. 역사의 어떤 환경 미화원 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렇죠. 네.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늘 바쁘시죠? 예, 뭐 바빴어요. 예. 지방을 계속 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자, 오늘 우리 방송 녹음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 스케줄표를 잠깐 볼 기회가 있었는데 빽빽하더라고요. 와, 무슨 아이돌인 줄 알았습니다. 예? 전 돌 맞아요. 제 필명이 돌이끼예요. 돌 있기. 그래서 아이돌, 나는 돌. 아, 예. 철랑한 또 아재 개그죠. 아, 예.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하여튼 요즘 이상하게 네. 1타 3피를 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속 3개 정도. 예. 아, 그래서 그런지 저희 방송 후기 보면 네. 우리 박 실장님 건강을 걱정하는 그런 청취자 여러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무엇보다 감사드리고요. 네. 근데 또 좀 세월이 지나고 제가 몇 년 전에 좀 아팠던 적이 있는데. 예. 또 지나보니까 나이 먹고 늙으면 몸이 나빠져야 정상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유, 그래도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죠. 네, 관리는 잘해야 되겠지만. 네. 특히나 고맙습니다. 닉네임 눈치 씨라는 분이 네. 대구 이제 수성구에 사시는 분인데 예. 계명대학교 역사학과 86학번이라고 본인은 소개하시면서 그래요? 네. 박 실장님 건강을 늘 걱정하고 누구보다도 박 실장님을 신뢰한다. 네, 이런 또 응원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한테도 좀 응원을 좀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더라고요. 정반사.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방송을 시작해야죠, 실장님. 네. 첫 번째 코너 본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박 실장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엇이든 말 못할 수도 있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되면은 약간 좀 귀등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표정이 좀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바닥 지식이 얇아서.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우리 방송이 월요일마다 업로드가 되잖아요. 네. 오늘 녹음하는 이 방송이 이제 업로드되는 게 재헌절입니다. 아, 예. 69주년 재헌절이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와 재헌절도 아주 좀 깊은 연관이 있어서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재헌절 그리고 네. 우리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일단은 재헌절이 갖는 의미,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선생님. 예, 국가가 성립하게 되면 그 국가의 성립 정신, 네. 이 국가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규정되는 것이 헌법이 되겠죠.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국가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가훈이라고 할까요? 가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겠죠. 예. 가정으로 치자면. 네. 그렇게 되고 여기는 단순하게 그런 국가의 건국 정신이나 또 운영 원리만이 아니고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그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민주공화정이냐 전제군주정이냐 하는. 그때 민주공화국이 대부분이겠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이 헌법은 그런 민주공화국의 정신과 권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것들이 핵심 가치가 되는 것이죠. 네. 한마디로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들이라는 사람들은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서는 어떠한 원칙적으로 정신적 합의를 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느냐는 모든 기본 원리들에 담겨 있는 일종의 가이드북. 네.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규정하는 가장 큰 틀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전에 그 수구와 보수, 진보를 구분짓는 가장 큰 기준으로 헌법을 딱 제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만 참고로 네. 우리가 재헌절 하면 그 7월 17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 재헌절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뭐 그게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헌절 날짜 몰라도 제헌 정신을 알고 살면 되는데 네. 이 날짜조차 기억 못할 정도로 헌법 정신이 무너지는 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 근데 다만 우리가 헌법을 한때는 기억할 것은 1948년 7월 17일 날 헌법이 제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잠깐 이렇게 절차를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가장 큰 것은 45년 8월 10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네. 해방이 되었지만 바로 이제 소련이 먼저 들어오긴 하지만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소 군정이 실시되게 됩니다. 네. 한마디로 분단으로 시작되는 해방이었죠. 예. 근데 끝내 이 부분이 원래는 단일한 통일된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끝내 뭐냐면 분단 세력의 책동에 의해서 결국은 분단으로 출발하게 되었죠. 네.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대한민국은 48년 8월 15일 날, 북한은 9월 9일 날 해서 두 개의 분단 국가가 성립되게 됩니다. 네. 자, 이런 과정 속에 제헌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다. 분단 시대의 대한민국 헌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시대 정신은 민족의 단일한 통일 정부를 만들어서 그 통일 정부의 단일한 헌법을 만드는 게 어떤 시대의 지상 목표였지만 이 분단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아픈 역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 예, 그래서 다시 말해 분단 체제의 출발이 되는 속에서의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만든 날이 7월 17일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네. 가끔 제가 강의할 때 물어봐요. 당신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라고 물을 때 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대는 그렇게 되는데 어디에서 하면 대한민국에서.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어디 살고 계십니까? 저는 분단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 역사학자로서는. 네.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 됩니다. 이걸 또 들으시는 수구 세력들은 이놈이 그럼 북한이란 말인가? 북한에서 침투되었단 말인가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맑게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수구는 맑게도 잘 못 알아듣는 게 있고 예. 꼭 바른 말은 거꾸로 알아듣잖아요. 남이든 북이든 간에 허리 디스크단 것이다. 내 몸뚱아리를 팔을 벌고 있으면 한반도 지도가 만들어져요. 그죠? 네. 오른팔을 쭉 뻗고 왼팔을 어깨로 딱 굽혀 보세요. 그리고 딱 서 있으면 한반도입니다. 그 머리가 백두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겠죠. 인데 이게 뭐죠? 딱 허리가 부러진 거죠. 그게 한반도예요.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 분단이 이루어짐으로써 남과 북은 적대적으로 가게 되고 6.25라는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고 또 나아서는 이 분단 체제를 악용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또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하는 법들이 마구잡이로 적용되면서 억울한 희생자들도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항상 나갈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게 그놈의 뭐냐면 북한 네. 또는 뭐 이렇게 안보 이걸 미명하면서 안보를 미명하면서 민주주의까지 후퇴되었잖아요. 이런 식에서 뭐냐면 우리는 뭡니까? 이 분단이라는 게 수많은 그 한반도에 지금 핵 위기까지 올 정도로 그렇죠. 예, 이러한 불행과 고통의 근본이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할 때는 나머지 절반을 보지 않고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그러면 반쪽이로서만 바라보는 세상일 때 온전한 세상이 보이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시대는 대한민국 시대라고 할 때는 대한민국에서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에서 살 때 수많은 고통이나 안전 위기 같은 게 있잖아요. 전쟁의 위기 이런 걸 본다면 분단 시대라는 큰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분단 시대는 인식을 할 때 비로소 우리 분단을 무너뜨리고 한반도 전 주민들의 남북 주민의 안전한 삶과 행복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통일 시도로 나아갈 수 있는 고민들이 모색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당신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할 때 저 같으면 분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어떤 헌법을 만들고 국가가 새롭게 또 탄생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날이긴 하지만 또 한편 그것이 분단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그런 상징적이기도 했다라는 점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거웠죠? 아니요. 지금 굉장히 그 실장님의 말씀을 제가 정말 몰입해서 들었는데요. 뭔가 이게 뭉클함이 있는 네, 분단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씀에서 굉장히 뭔가 뭉클함이 있는 네, 뭔가 깨달음을 주시는 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지금 이제 분단 시대와 함께 본 제헌절의 의미할 때는 기쁨과 서글픔의 교차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점헌절에 나와서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절차를 겪었죠.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했잖아요. 단독 선거. 예, 네. 남한 단독 선거죠, 사실은. 예, 쉽게 말하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 해서 예, 예. 총선거가 되었고 이것도조차도 제주도에서는 안 됐어요. 제주도 4.3 그 항쟁 때문에.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뭐냐면 50선거를 통해서 만든 국회의원들이 뽑힌 거 아니에요. 예. 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헌법을 제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니까 그게 재헌의회가 되고 이 재헌의회 초대 국회의장이 이승만이었어요. 예. 됐고 이 재헌의회에서 만든 헌법이 7월 17일 날 재정 공포되기 때문에 재헌절이 이날로 되고 여기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8월 15일 날 출범하게 된다. 이런 순서인데 그 전사가 있다. 오늘 네. 건국절 이제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그 전사는 뭐냐면 이미 1919년에 네. 우리는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 헌장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예, 예. 함께 기억해야 된다. 그 나서는 이 4월 13일 날 그래서 1919년 4월 13일 날 상해 임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이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1919년 김독립 선언서를 낭독했잖아. 독립 선포를 했어요. 네. 따라서 뭐냐 국토는 빼앗겼으면 완전 정부는 수립해야 돼. 망명정부라도. 그래서 임시정부를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헌법적 절차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19년 4월 10일 날 대한민국 임시어정원 지금으로 치면 임시국회가 되겠죠. 그래서 임시헌장을 만들었고 그게 준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뭐냐면 그 연해주 쪽에 또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또 준정부기관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다음에 1919년 역시 같은 시기에 서울에서도 한성정부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발표가 됩니다. 세 개의 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정부가 세 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단일 정부가 예. 되니까. 그래서 하나로 합쳐져서 9월 달에 1919년 9월 달에 통합 임시정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법통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한성정부를 개성하되 그 위치는 상해에다 둔다. 이게 우리가 통상 말하는 상해 통합 임시정부의 출발이 된다는 거. 네. 이때도 또 한 번 또 헌법이 또 임시헌장이 만들어져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전사가 있었고 또 일제강점기에 여러 번에 걸쳐서 임시정부는 헌법을 개정합니다. 임시헌법을. 예, 그래서 그냥 정부 조직을 바꾼다든지 할 때 이런 전사도 있었다. 네. 라는 걸 같이 알아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9주년 재헌절을 맞아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헌법이 그러니까 온 민족이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헌법이 통일된 헌법이 아닌 분단 시대의 헌법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헌법이 만들기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헌법을 만들었다는 거는 이제 공동체의 큰 틀을 만들고 정말 이제 경축해야 될 일인데 이제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분단 시대의 헌법이라는 게 그런 어떤 축하와 기쁨 뭐 희열 이거보다도 물론 그것도 존재하겠지만 그거와 또 상응하게 어떤 우리의 왜곡된 역사 그런 것이 주는 이제 서글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예. 그 그림자 역사도 같이 기억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 분단 시대 헌법조차도 그 이후에 어떤 권력자들의 어떤 그 농단에 의해서 많이 왜곡되고 얼룩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좀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1948년 7월 17일 날 네. 헌법이 제정 공포되고 네. 그다음 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제1공화국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예. 그 이후에 헌법 개정의 역사는 대부분 뭐냐면 재헌절을 모독하는 역사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권을 위한 어떤 개헌들. 예, 수많은 이제 헌법이 있더라도 이제 뭐 개헌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 헌법 개정의 역사 자체가 뭐냐면 재헌절 정신을 무너뜨리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아. 우선 이승만 때만 하더라도 두 번의 악질 개헌이 있었잖아요. 일단 생각나는 게 그 4.4.5입. 그것보다 한 단계 앞섰어? 네. 부산에서? 정치파동. 예,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게 네. 있었죠. 예. 제가 그때 핵심은 뭐냐면 발췌 개헌이라고 해서 이제 헌법에 몇 가지 조항을 발췌해서 이제 개헌하는 것인데 요지는 뭐냐. 이승만이 자기가 지금 뭐냐 1950년 6.25 터졌잖아요. 예. 3일 만에 수도도 빼앗기고 네. 대구 갔다 다시 대전으로 다시 왔다 다시 부산에 임시정부까지 만들었으니까 인기가 뚝 떨어졌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낙동강 전에서 학생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네. 학도병들이 목숨 걸고 10대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대. 이승만은 자기가 다음 대통령 연임할 생각에 골몰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알다시피 뭐냐면 국회에는 이제 50년에 5월 달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승만 지지패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다음에 자기를 지지해줬던 한국민주당이 이제는
민국당이라고 해서 바뀌었는데 이쪽은 또 이제 이승만의 때 쉽게 말하면 토사구팽 당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야당이 된 거예요. 네. 자유의 지지자가 과반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간접 선거였는데 네. 이걸 또 해먹으니까 간접 선거가 안 되니까 직선제를 하겠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부산 자기가 다시 재집권하기가 힘드니까. 네. 예. 이게 부산 정치 파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깡패들 동원하고 공포하고 그다음에 위수령 내려가지고 기립 표결하면서까지 일으켰던 것이 바로 발췌 개헌이고 핵심은 뭐냐 직선제를 통한 이승만의 장기 집권 왜 공무원이나 지방조직 행정조직을 통해서 부정선거하겠다는 거죠. 예, 예. 이게 첫 번째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또 이승만이 또 한 번 더 하죠. 4.4.5.2. 예.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4.4.5.2은 말 그대로 사는 버리고 5는 살린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 뭐냐면 이제 이 이승만의 네. 이제 종신집권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이제 예.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또 개헌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중임 제한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또 숫자가 그러면 뭐냐면 찬성하는 숫자가 뭐냐 반대하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찬성하는 숫자에서 3분의 2가 돼야 되잖아요. 예. 3분의 2가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4.5입해서 네. 0.5 해서 올려버린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시대의 수학자까지 동원돼 가지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교수가 동원돼서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4.4.5.2을 맨 처음 알게 된 게 이제 한 고등학생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를 알고 나서 정말 고등학생 입장에서도 어떻게 국가에서 이런 코미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나? 헌법을 바꾸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수학 공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4.4.5.2 공식이. 예. 이게 이승만만 해도 2번 파괴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승만이 파괴한 헌법 정신을 헌법의 가치를 그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다시 올곧게 세운 게 4.19 혁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제2공화국이라는 거. 그런데 그 4.19 혁명의 그 4.19 혁명으로 다시 헌법 정신을 세운 걸 무너뜨린 게 또 5.16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정희죠. 예. 근데 박정희가 만든 것이 재상공화국이죠. 예. 그러면 4년 중임제 아니겠어요. 그죠? 네. 예, 연임제 2번 예. 중임제겠죠. 근데 박정희가 만들었던 그 재상공화국 헌법 자체는 네. 학자들마다 평은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은 극악한 그렇게 뭐 제가 볼 때는 그 헌법 정신 자체로 봤을 때 네. 물론 상당히 권위적 헌법을 저는 봅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 제3공화국 헌법 자체를 가지고 심각하게 논란이 안 됐던 이유는 그 다음에 오는 헌법들이 더 악질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든 헌법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 삼선 개헌이잖아요. 네. 이거는 완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한 최초 날치기 통과예요. 뭐 가도 놓고서 딴 데 가서 그냥 망치 두들겨 가지고. 예. 쉽게 말하면 중임까지는 가능하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예. 근데 삼선은 안 돼. 연임은 안 된단 말이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삼선 개헌이에요. 네. 삼성 개헌 이후에 나온 게 유신 헌법입니까? 그렇죠. 정말 헌법 개정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악화일로네요. 예. 그 유신 뭐 독재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따로 한번 다뤄야 되니까 이거는. 예. 이건 종신 집권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게 총통제예요. 네. 그러니까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인데 대통령이 민주공화국보다 위에 있는 게 유신헌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헌법 위에 있는 초월적 존재. 이게 유신 독재예요. 그냥 군주제네요, 거의. 군주보다 셌죠. 아, 조선시대 군주는 그만큼 못했어요. 네, 이건 히틀러급이라고 할까? 네. 이렇게 되죠. 대만의 총통제라든지. 네. 그 박신희도 이렇게 해서 2번 다 해먹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마찬가지죠. 네, 신군부가 등장하고. 네. 예. 그것도 뭐요?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예, 역시 체육관 대통령이고. 네. 그나마 이제 87년 헌법이 좀 나아요. 지금 우리의 헌법이 이제 87년에 개정한 그 헌법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비록 노태우가 취임을 하긴 됐지만 네. 이때는 87년 60항쟁이라는 민주항쟁이 이러한 큰 물결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87년 헌법 자체가 그렇게 독소적이 많을 수 없었죠. 그다음에 네. 앞에 무엇보다 또 박정희하고 전두환의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네. 노태우 측도 이게 뭐냐면 부분적 양보를 안 할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렇게 나왔고 이제 다시 이제 이번 또 새롭게 촛불과 함께 개헌 얘기가 나오죠. 어찌됐건 이제 앞으로 개헌 국면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예. 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었고. 예. 개헌 국면이 오면은 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 헌법 개정으로 갈 텐데 그럼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개헌 정국, 앞으로 다가올 개헌 정국을 좀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까요, 실장님? 예, 한마디로 해서 이 개헌은 네. 잘하면 네. 개선이 되지만 잘하면 개선이 되고. 잘못하면 개악이 되고 개수작이 돼요. 아, 개악이 되고 개수작이 예. 된다. 아. 저는 일단 개헌을 한다 할 때는 네. 항상 선거 국면 보면요. 세 종류의 인간들이 들어와요. 정치권에서. 첫 번째 숟가락파. 숟가락파.
두 번째 젓가락파, 젓가락파, 세 번째 상갓집 개파. 상갓집 이 개파. 세 가지들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 보면 첫 번째로는 숟가락파들이에요. 네. 한 건 하나도 없어. 네. 근데 상만 차리면 숟가락 들고 와서 처먹으려고 하는 놈들 있잖아요. 떠먹으려는 놈들. 예. 한 일도 없는데 숟가락만 들고 와서 공짜로 먹으려는 예. 무전취시파들이죠. 이게 숟가락파들이에요. 젓가락파는 뭡니까, 그럼? 한 것도 없는 놈들이 예. 놈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예. 놈보다 못한 인간들이에요. 그 정치인. 예. 와가지고 젓가락 이것저것 뭐냐면 분열시켜서 해친 놈들이. 반찬에서 막 찔러보는군요. 찔러보고 반찬 흐트려 놓고 밥 휘젓고 하는 게 예. 이게 젓가락파예요. 젓가락파. 그래서 뭐냐면 또 새롭게 뭐냐면 다당제니 뭐니 하면서 뭐 또 권력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파 저파 양파 쪽파 다 모이고 다만에게 모여라 이런 인간들 나와요. 이게 젓가락파야. 네. 그 개파는 뭡니까? 상갓집 개파. 상갓집게 아시죠? 이리저리 이당 저당 기웃거리는 인간들. 그러니까 이 세 파를 조심해야 된다. 개헌의 적이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다음 개헌에서도 이 상갓집 개와 함께 네. 숟가락과 젓가락이 이렇게 아니면 개가 숟가락 젓가락 함께 물고 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헌 전국에 분명히 몰입회 같은 정치 세력들이 등장할 텐데 그때 개가 그거를 숟가락 잘 봐야 된다. 그 숟가락을 개가 숟가락 젓가락 물고 오면 그게 개판되는 거예요. 개헌이 아니고. 저는 이게 일어날 거라 봅니다. 그 징조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핵심은 뭐냐면 이 개헌은 저는 지난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는 헌법이 문제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켜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네. 미스터 손처럼 이렇게 헛소리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뭐 이게 정치 이야기 한 데는 아니니까 제가 생략합니다만은. 예. 헌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87년 헌법조차 안 지킨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헌법적 절차에서 쫓겨난 거야.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 헌법은 권력적 문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헌 정국에서 어떤 권력 구조의 문제로 그 개헌 정국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예, 반대로 올해 87년 헌법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냐면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다음에 흔히 소수자 또는 변화하는 그 시대 가치들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경제적 평등 이른바 경제 민주주의 이런 것에 대한 보장 장치가 약하잖아요. 사회보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OECD 국가라면 OECD에 걸맞게 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개헌이 필요하다면 권력을 위한 개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변화는 새로운 아래로부터 요구와 더 확장된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불가역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강조 5.18 같은 헌법 정신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한국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그런 불가역적인 가치로서의 어떤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의 변화를 준비해 주는 걸로 해야 된다. 한마디로 하면 낡은 권력자를 위한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뭐냐면 새로운 사회를 위한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그런 긍정적 가치가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근데 문제는 국회에서는 그건 안 하고 권력 나눠 먹기로 할 것이다. 그래서 개가 숟가락 젓가락 들고 오는 개판 될 테니까 이거를 촛불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다시 한번 낡은 정치 권력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개헌하면 안 된다. 이 촛불 정신이 헌법 정신으로 발전하고 더 넓은 민주로 가기 위한 그 전제 아래에서만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여간 다가올 개헌 정국에서 우리 실장님 말씀은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이 찍어선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가치와 시민권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개헌이 돼야 된다. 여전히 수구가 국회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또 곁다리 또 야당들이 또 이상하게 또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데서 개헌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시민들이 눈 크게 뜨고 그렇게 지켜봐야겠네요. 사실은 박 실장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심도 깊은 코너는 아니었는데 맨 처음 기획은. 오늘 상당히 그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게 저도 모르게. 그러면은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본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일본의 작은 섬 군함도를 아시나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요청할 정도로 일본인에게는 자랑이자 근대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16소년까지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지옥이자 탐욕의 섬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생생하게 취재했습니다. 조선에서 차출되어 끌려간 역사의 증인을 만났고 기억의 현장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을 기록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민족문제연구소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망각의 현장을 기억의 유산으로.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자, 실장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광고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역적. 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팟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또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요, 실장님? 예, 오늘은 건국절이죠. 건국절. 참. 이게 절자 들어가면 국경일인 거잖아요. 네. 예, 그 오늘 아까 앞서서도 이제 국경일인 제원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건국절 시도에 대해서 오늘 좀, 네,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건국절. 사실은 몇 년 전에 갑자기 생뚱맞게 튀어났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네, 네. 그 전까지 저는 건국절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몇 년 전에 신문 방송에서 이 건국절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예, 거의 네. 아마 본격적으로 들린 건 2008년도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때. 예. 그럼 우선 건국절이 뭐냐를 한번 정리해보죠. 이들이 주장하는. 일단 건국절이니까 나라 세운 날이다. 예. 네, 이렇게 딱 바로 생각이 이제 되죠. 수구들이 주장한 네. 것이고 그 수구들의 그 이론적 바탕은 이론이라기보다 근거는 네. 뉴라이트가 준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45년 8월 15일은 뭐죠? 45년 8월 15일 광복절이죠. 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죠. 예, 그렇죠. 네. 자, 이건데 지금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뭐냐 우리가 국경일로 하는 것은 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물론 날짜가 겹치기니까 예, 별로 예. 큰 의미는 없다. 날짜 자체로서는 동일한 날짜지만 네. 광복절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최대 국경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5년 8월 15일. 예. 네. 그 건국절은 뭐냐면 네. 45년 8월 15일 광복절은 해방이라고 그냥 고치라. 8.15 해방. 8.15 해방. 깜장 글씨로. 그리고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을 네. 건국절로 고쳐라. 이게 건국절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생일 날짜는 똑같아. 네. 근데 3년 후에는 광복절 행이 있고 3년 뒤에는 정부 수립일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경일을 광복절은 없애버리고 네. 48년생을 건국절로 올려서 이걸 최대 경축일로 삼자. 이게 건국절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수립일이라는 말 자체를 건국절로 바꾸자. 예. 그리고 그걸 이제 국경일로 삼자. 네. 이런 얘기군요. 예. 예. 근데 그 근거가 있어요. 그럼 얘들도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 특별히 광복절에서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죠. 국론 혼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국론 분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정치성이 무너졌습니까? 없었습니다. 안 놀았습니까? 놀았죠. 예, 놀았다면 죄송합니다만. 예. 왜 갑자기 나왔냐? 네. 이게 그래서 건국절의 핵심은 갑자기 이게 왜 나왔을까가 핵심이에요. 예. 근데 이 논리는 이런 논리가 있어요. 한 반박 들어보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이 논리를 한번 반박해 보세요. 네. 두 가지 논리예요. 네. 첫 번째 논리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논리는 이런 얘기예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로부터 풀려난 것은 사실이다. 네. 그러나 이 일제로부터 우리가 풀려난 45년 8월 15일은 네.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국 특히 미국의 선물이었으므로 타율적 해방이다. 즉 안타깝지만 우리들의 독립운동은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 못했고 미국에 의해서 되었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걸 비유하자면 네. 이런 얘기예요. 소가 있어. 소. 예, 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식민지 조선이에요. 예. 여기에 고삐가 꽉 매여져 있어. 예. 이게 일본 제국주의 사슬이에요. 예. 우리가 막 몸을 흔들었어. 예. 이게 독립운동이야. 근데 안 풀렸다. 네. 안 풀렸다. 그래서 에구 얘가 왜 그럴까? 태평양 건너서 코쟁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고삐를 풀어준다. 이것이 8월 15일 광복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지난한 독립투쟁의 역사가 다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럼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예리한 지적대로 그럼 독립운동은 열심히 했지만 예. 독립을 못 시키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아니게 되죠. 네. 예, 그냥 저항운동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논리가 뭐냐. 그럼 이제 요거는 이걸 하는 이유는 독립운동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게 아니라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하기 위한 전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 3년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야 우리들의 건국운동이다. 나라 세우기 운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 해방 3년간이잖아요. 네. 그 해방 3년간 이들 어떻게 보게 있겠어요? 흔히 통상 보수적인 교과서에는. 해방 3년은 좌우투쟁의 시기라고 흔히 많이 하잖아요. 남과 북이 분단되고. 네. 즉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해방 이후에 좌우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따라서 해방 후 3년이 건국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송에 이게 잘 안 나와요. 네.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들이 시기 구분할 때 일제 35년간은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45년 8월 10일은 독립운동의 결과가 아니고 미국의 선물, 연합국의 선물, 따라서 타율적 해방 이렇게 네. 정리하고. 그럼 대한민국은 언제 만들어졌는데 해방 후 3년 동안 건국투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한민국이다. 이때 건국투쟁의 내용은 뭐다? 좌우 갈등이니까 빨갱이 때려잡기. 반공투쟁이 건국투쟁이고 그것이 바로 그 건국정신이다. 이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건국절을 내세우는 근거 하나, 첫 번째.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제시대 독립운동보다는 해방 후 3년 동안의 반공투쟁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3년 동안의 건국운동기라고 하니까 해방 후에 독립운동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좌우 하니까 빨갱이 때려잡아서 만든 나라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네. 그래서 반공국가 이걸 건국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근거는 뭐냐? 이러다 보니까 얘들이 독립운동가들이나 독립운동가 관련 단체나 이런 또 학계나 또 이런 데서 뭐냐면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지 않느냐? 1919년 4월 또는 9월 달에. 네. 4월 달에는 상해 임시정부, 9월 달에는 통합 임시정부 하니까 그것도 정부를 세웠다니까 그것도 부정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한 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길게 얘기하죠. 하나하나 짚어보는데 네. 우선 그래서 순서를 알게시키기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마 이 뉴라이트들의 주장들을 예, 상해 임시정부 부정부터 하나씩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이 뉴라이트들이 할 때 보면 이 주장이 건국적 주장이 나온 건 굉장히 오래돼요, 사실은. 언제부터 나왔냐면 2003년부터 나왔는데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돌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건국절에 의외로 굉장히 심각한 또 아주 음흉한 음모가 있기 때문에 네. 앞에 먼저 이들의 논리를 일단 분쇄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예, 예. 그럼 먼저 이게 작년도인데 가득한 옛날 같네. 2016년. 예, 2016년 8월 22일 날 네. 지금은 자한당이죠.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이 뉴라이트나 말도 뉴라이트도 아니고 헌라이트들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네. 뭐 학자랍시고 몇 사람 불러다가 국회 토론회를 했죠. 예, 그 국회 토론했죠.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네. 건국은 언제인가라는 주제를 한 거예요. 그때 이런 발언이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국정만 놓고 보면 대다수 임시정부 요인들은 외국인이었다. 예. 임정을 건국의 시초로 보면 외국인이 건국했다는 것이 된다. 동의되세요? 동의가 안 됩니다. 네. 자, 이런 정도예요. 이 전희경 쪽에 참가했던 네. 같은 한통속들인데 이들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근거가 첫 번째 뭐냐면 네. 국가 승인의 네 가지 충족 조건이 있어야 국가라고 인정하겠다고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학자들처럼 예. 답게. 그게 뭐냐면 1933년에 몬데 비데오 협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1933년인데 여기에서 뭐냐면 협약에서 나왔던 것이 국가가 승인받으려면 네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그 첫 번째가 영구적인 주민. 영구적인 주민. 다른 말로 국적을 지닌 시민. 다른 말로 국민이 되겠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명확한 영역, 그러니까 영토. 영토네요. 다른 말로 국토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정부. 네. 네 번째가 타국과의 관계를 맺는 기능, 이른바 주권 기능이라 그래요. 예. 국제 조약을 맺고 하는 거. 이걸 네 가지 두고 있어요. 자, 요 네 가지를 놓고서 하나씩 얘들이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임시정부를 부정하기 위해서. 네. 자, 보면 임시정부라는 것이 1919년에 만든 임시정부는 망명정부인데. 네. 그게 뭐냐면 국민이 어딨냐? 이거예요. 아까 몬테피데 해보면 국민, 국토, 그 다음에 정부, 주권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임시정부 상해에 있었잖냐. 네.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은 어디냐? 일본 제국주의 아래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다 한반도에 살고 있었고
또 아니면 만주에 살고 있지 않냐. 그 만주가 그래. 따라서 뭐냐면 실제로 뭐냐. 일본 제국의 식민이라는 것이 합법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들 주장은 적어도 일제 35년은 일본이 한반도의 공식적인 국가였고. 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한국인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다른 말 일본 천황의 식민이었기 때문에 네. 임시정부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게 합법적이라고요? 일제 식민 지배가. 이건 정말로 이 정도면요 구속감이에요. 이건.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임시정부는 국민도 없었다. 네. 열받는 얘기야. 지금은 임시정부는 뭐 어떤 분들이에요. 나라를 찾겠다고 먼저 망명을 한 거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우리 집이 있었어. 네. 우리 집에 자식들이 있어. 근데 남의 나라를 쳐들어와서 날 쫓아낸 거 아니야, 아버지를. 아버지가 쫓겨나서 옆집에 간 거야. 중국이랑 큰 집에 가서 다시 그 세대로 살면서 다시 한번 내 집 찾겠다는데 안에는 아들들은 뭐예요? 얘는 옆집 일본 집 애들하고 주장하는 거 똑같죠. 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식민 지배를 어떻게 합법적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한국이 계속 주장한 게 뭐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는 불법적 지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 우익들이나 일본은 뭐죠? 합법적 지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이 인간들이 뭐냐면 건국주를 만든다고 해서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네. 일제 35년은 합법적으로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떤 면을 봐도 그 당시 한국은 다 일본 국민이었다. 적법했다는 거예요. 네. 이 세력이 지금 국회의원이 이따위 학술 토론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완전히 헌법을 부정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구속감이에요. 네? 진짜 구속감이네요, 정말로. 그다음에 영토가 없었다. 집이 뺏기으니까 영토가 없는 거지. 이거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망명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집을 빼앗겨서 내 집을 찾겠다는 얘기인데 네. 우리 집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효. 이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네, 근데 정부도 승인받지 못했다. 이거 아니에요. 손문 정권한테 승인받았다. 뭐 전 세계적으로 승인해준 나라가 거의 없었다. 이거 아니에요. 예. 아니 독립운동 하는 나라 승인해준 적이 있나? 그 당시가 제국주의 시대인데. 예. 그다음에 주권 기능도 없었다. 한마디로 하면 임시정부는 불법 정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에요. 국제법상. 네. 자,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완전 미쳐버려가지고 네. 이제 뭐냐면 임시정부 요인들의 국적을 분석한 거야.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발언. 예. 예. 뭐 김구는 중국 국적을 가졌다. 네. 뭐 안창호는 미국 국적을 가졌다. 그다음에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 국적을 2개 가졌다. 네. 그다음에 유일하게 이승만만 무국적이었다. 또 이승만은 또 지켜주려고. 자 봅시다. 김구 선생 국적 없는 분이에요. 네. 중국 국적 아니거든. 네. 안창호는 나중에 중국 국적이에요. 근데 김일성은 중국 국적이고 소련 국적이 없었을 거예요. 만주에서 산속에서 게릴라 하는데 무슨 국적이 있습니까? 네, 선생님. 예. 그 식민지가 된 그 땅의 사람들인데 그 국적을 이렇게 따지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내가 좀 분노하는 게 지금 이분들은 뭐죠? 망명을 한 거잖아요. 예. 망명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계속 어떤 요구냐면 그 안창호든 김구든 간에 네. 누구든지 간에 네. 그러니까 김일성도 마찬가지겠고 누구든지 간에 얘들은 우리 일본 사람이다. 네. 국적법상. 예. 따라서 뭐냐 이들이 일본 국적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에 나가서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으니 빨리 국내로 송환해달라 이게 일본 정부의 요청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싸워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잡혀갈 수 있잖아요. 비행기도 못하고 기차도 못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득이하게 어떤 분들은 현지 국적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죠? 우리 땅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신변보장책이었어요. 예. 뭐 김구선 선생 그것조차 안 했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뉴라이트의 잣대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재단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미친 거죠. 전 세계에서 네. 누가 이렇게 말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을 국적이 중국 국적이고 당신은 뭐냐면 미국 국적이고 당신은 어디 국적이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놈 있어요. 한마디 얘기하면 뭐죠? 집에서 쫓겨났어. 예. 일제한테. 그래서 옆집 중국에서 세대를 살면서 진짜 끼니 먹을 거 못 먹으면서 다시 찾겠다고 절집사고 목숨 걸고 싸우는데 네. 아빠 우리는 원래 일본 사람 아니야? 이딴이 소리가 자빠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실장님? 예, 제가 지금 흥분해서 약간 미안합니다. 흥분하신 것 예,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근데 말씀 들으니까 진짜 화가 끓어오르네요. 읽어도 무사히 지나갔던 자체가 저는 정상이 아닌 나라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작년 2016년 8월 22일이 8월 22일. 전혜경이랑 국회의원이 이 작자가
날이 8월 22일이 바로 네. 1910년 8월 22일 날 우리가 나라를 넘긴 날이에요. 아. 빼앗긴 날이죠. 네. 바로 8월 22일 날 우리가 바로 이른바 일한병합조약이라고 하는 네. 강도조약에 의해서 나라를 뺏긴 날이에요. 그러나서 일주일 뒤에 8월 29일 날 공포가 된 거예요. 네. 아주 상징적인 날이죠. 이날. 그러니까 진짜 국치는 8월 22일인 거예요. 이날 뭐죠? 한국의 국회에서 뭐해서 한국의 입법기관에서 국회의원이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라는 전인경이라는 이런 작자가 국정교과서 앞장섰던 국정교과서 전도사 아니에요? 네. 이런 인간들이 일본의 지배가 합법적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대부분 뭐냐면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정부를 인정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인이 된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걸 발표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치학자라 사회학자라는 작자들이. 그러니까 국칠에 또 이런 발언을 해서 더 이렇게 좀 분노가 끌어오르신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보고 정말 네. 피가 끓었어요. 머리가 네. 진짜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아마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또 들으시면서 그래도 보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사회책 보니까 네. 국가의 승인의 4대 요건 그래 우리 배웠어. 국민, 국토, 정부,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주권 정부 맞는데 이렇게 헷갈려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일 때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몬테비데오 협약이라는 게 1933년이야.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전 세계의 3분지가 식민지. 식민지였던 시기예요. 네. 따라서 뭐냐면 이 몬테비데오 협약이라는 자체는 제국주의 시대의 협약이에요. 이 기준에 맞는 식민지가 하나도 없잖아. 네. 누가 영토가 있고 누가 국민이 있으며 누가 정부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몬테비데오 협약을 적용하는 그 순간에 모든 식민지 운동 불법이고 반정부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정상적인 세계에서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기능인 거예요. 또 더 엄밀히 하면 국가라는 것은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게 없어요. 너 왜 승인받습니까 국가를? 깨놓고 얘기했어. 국가 선포하면 그만인 거예요. 네. 그것도 서로 경합할 뿐이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좀 흥분했지만 이러고도 무사했던 대한민국은 정말 정상적이지 않았다. 이것이 버젓이 발표되고 국회에서. 네. 자, 이런 점에서 뭐냐면 제가 이제 앞에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이 논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좀 미안했나 봐. 그래가지고 또 미안했다고요? 일말의 저식이겠죠. 아니면 헛소리였거나. 네. 그래서 뭐냐면 임시정부를 이렇게 해서 부정해놓고도 좀 네. 이렇게 맞아 죽을까 봐. 예, 예.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1919년 임시정부는 임신한 기간이고 48년은 출산한 기간이다. 뭔 임신이 몇 년입니까? 26년이야. 29년이야. 그리고 뭐죠? 임신은 독립운동가겠는데 태어나긴 친일파가 태어난 거야, 이거. 희한한 종자 계량이야. 예. 계약이에요. 이게 뭐냐면 임시정부 부정론의 근거가 이거예요. 한마디에 뭐죠? 일본 우익도, 일본 극우도 상상하지 못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건국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어떤 인물들의 머릿속에서 나왔을까요? 늘 나오는 류석춘이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도 그다음에 하나 별로 이렇게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보니까 뭐 자기 분야에서 들지 몰라도 어디서 이런 잡탕학자들 끄집어 와가지고 이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드골 망명정부가 들었으면 프랑스 국민들이 말이야 프랑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이 행사에 네. 프랑스 학자가 드골은 망명정부다. 근데 우리가 임시정부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 예. 땅도 없었잖아. 예. 국민도 없잖아요. 예. 프랑스는 비시 정권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그 프랑스 이 입장은 비시 정권이 정통일 수 있어요. 친독 나치 부역 정권이. 프랑스에서 만약에 이런 발언을 똑같이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처벌 이전에 맞아 죽습니다. 프랑스에서 맞아 죽어요. 레지스탕스 정신을 아직도 자기 긍지로 가지고 있는데. 예, 예, 예. 이 가능하겠어요? 프랑스 공화국의 정신이었어. 이런 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대.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발언을 해도 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또 그러면 그때 대통령이 박근혜네. 뭐 이명박, 박근혜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부정 이거고 두 번째는 이제 네. 건국절 자체가 함정을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는 건국절 길게 얘기 안 하고 본질만 깨뜨리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잡탕 논리기 때문에 네. 학술적 가치가 없고 오로지 이건 뭐냐면 정말로 이 입이 삐뚤어진 게 아니라 뇌가 삐뚤어진 인간들이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건국절은 뭐냐면 45년 8월 15일 광복절 대신에 네.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하자 하잖아요. 네네. 요때는 또 이런 개변을 드러나요.
이영훈이라는 인간이. 네. 또 경제학자가 주로 뭐 역사학자는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그 서양사학자야. 예. 예,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해방 3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좌우투쟁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반공투쟁으로 잡고 반공정신이 건국정신이란 거 아니에요. 반공국가론이잖아요. 네. 또 이걸 또 이 건국주를 또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네. 원래 광복절은 45년 8월 15일만을 둔 것이 아니고 48년 8월 15일 두 개를 합친 것이 광복절이다 이게 주장이에요. 아, 애초에 광복절을 제정한 의미가 예.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만 기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48년 8월 15일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함께 아울러서 기념하려고 맨 처음에 제정한 거였다. 애초에. 예, 쉽게 말하자면 해방과 네. 정부 수립의 쌍둥이 쌍둥이가 이제 3년 차니까 합동 생일상 이름이 광복절이었다는 얘기예요. 아. 뭐 그건 일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위원회는 이게 정상이었다. 네. 그래서 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에 준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48년에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네. 이제 8.15는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9년 9월 달에 네. 8.15 행사하다 보니까 뭐 나라 국경일을 제정해야 되잖아요. 예. 국경 제정하려다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네. 처음에는 45년 8월 15일이나 48년 8월 15일이나 같은 날짜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합쳐서 광복절로 한 건 맞아요. 네. 근데 합친다 말도 없고 따로따로 한다 말도 없어서 미리 얘기하면 의미가 예. 구분 안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 6.25 전쟁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잖아요. 50년에요. 예, 그럼 52년쯤 되게 되면 네. 생일상을 겸상이 안 돼 생일상을 해보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냐면 경축해서 예를 들면 강복 5주년 이렇게 한다 네. 칩시다. 강복 10주년 하게 되면 정부 수립 7주년 예. 이렇게 해서 광복과 정부 수립 구분했어요. 그래서 23년부터 이후에는 지금 단 한 번도 광복절과 정부 수립이 헷갈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쭤봐도 45년 8월 15일 광복절로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왜? 두 개가 전혀 다른 성격이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플래카드 보면 경축 8월 네. 15일 날 경축 8일 하면 광복 몇십 주년. 예. 그다음에 정부 수립이 마이너스 3주년. 예. 이게예요. 그러니까 이 이영훈의 주장은 틀렸죠. 음.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위에 대한민국 관보가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관보 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건국기를 임시정부로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관보 제1호도 그렇고 네. 재헌헌법도 그렇고 다 건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문서에 네. 관보와 헌법, 재헌헌법에 건국으로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하고 네. 악마적인가. 어떻게 하든 건국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건국제를 음모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진짜 건국절에 목을 매는 걸까요? 예, 그래서 아까 힌트가 나와버린 거예요. 네. 보면 알겠지만 이들이 건국제를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친일 인명사전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친일인명사죠. 예. 네.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제 2001년도에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를 출범시켰잖아요. 네. 계속 친일 문제를 거론했잖아요. 뭐 안 걸리는 수구들이 없었잖아요. 대부분. 여기다 노무현 정부 때 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네. 친일 재산조사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다시 말하면 시민과 학계 차원에서의 친일파 청산,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의 친일 청산 이 두 개가 같이 간 거예요. 따라서 뭐냐면 이제 김성순 이런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졸제 독립운동가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금 대한민국 관부에 실려있어요. 네. 또 친일명 사진에 다 실려있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의 기득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에서도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민족 반역자가 되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살아남기 위한 수단에서 건국절을 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건국절의 핵심은 뭐예요? 독립운동은 일제시대에만 하나한다. 대한민국은 이런 거죠. 대한민국은 해방 후 3년 동안에 건국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할 때는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국가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는 3.1 독립 정신 시계만과 임시정부의 법동성을 개성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동성을 개성했다는 얘기는 항일이라는 것이 기본이 돼요. 네. 따라서 우리가 건국 정신을 3.1 정신이나 독립운동자 찾을 때는 일제 때 너 뭐 했냐 할 때 친일했느냐 항일했느냐가 가치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국절 이들이 주장하는 뉴라이트나 수구들이 주장하는 건국절에 따르자면 네. 독립운동은 관계없어 대한민국은. 해방 후 3년 동안 뭐 했냐 할 때는 친일했냐 항일했냐가 아니라 빨갱이니 발행이니 이게 기준이 되죠. 그렇죠. 빨갱이 때려 잡았냐 안 잡았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반공했니 안 한 데가 기준이 돼.
그래서 건국주를 만드는 핵심은 바로 건국 정신을 몰란다. 해방 후 피어린 좌우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은 그 근본이 반공투쟁에 있다. 따라서 반공애국투사. 이렇게 되면 해방 후 미국 정대 군인의 80%, 경찰의 80%가 다 친일파들 아니었어요. 네. 특히 간부들은 거의 100%에 갖고 왔잖아요. 그다음에 미군에서 해먹었던 친일파들. 또 제1공화국에서 이승만과 친일파들이 손잡았잖아요. 이들을 건국 공로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한 거네요. 친일파의 신분 세탁. 네. 역사 세탁이죠. 네. 이게 또 하나의 역사 쿠데타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법안을 놀라웠게도 네. 아까 우리 2008년도부터 알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2003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예. 그러니까 친이면 사진 편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노무현 네. 정부가 들어서니까 네. 2003년에 그 당시 한나라당이잖아요. 네. 김용학 의원의 대표 발의했어요. 그 말도 안 돼서 그때 한번 기각됐어요. 각한가 기각인가 됐어요. 예. 근데 2008년에 뉴라이트 MB가 들어서면서 또 한나라당의 정가균이라는 의원이 또 대표 발의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 2014년 아시죠? 네. 2014년에는 이제 새누리당이 왔잖아요. 윤상현 아시죠? 윤상현 네, 조상도 뭐가 연결됩니다. 네. 예. 또 발의했어요. 이 세 개 다 꺾은 거예요. 그때 2016년에 국정교과서 하면서 전희경 네. 의원이라는 사람이 다시 건국제를 시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최순실이 막아줬죠. 이게 된 거예요. 그 3수 4수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 법안이 보니까 3년, 8년, 14년 했잖아요. 이 법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법안의 내용이 네. 뭐냐면 이 건국절을 제정하잖아요. 네. 건국절 제정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글날이 있으면 한글 공로자에 대한 수상이 있죠. 그렇죠. 그 건국절을 제정하면 건국에 대한 수상이 있겠네요. 공로자들의. 그렇죠. 건국 공로자. 네. 그것은 뭐냐면 건국절과 연관해 가지고 이들이 법을 이미 법안을 만들어 놨어요. 결국은 단죄돼야 할 친일파가 건국 공로자로 둔갑하는 예. 그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이 법안의 내용이 뭐냐면 네. 이런 거예요. 해방 후 3년 동안에 네. 신탁 통치 반대운동, 그 반탁 우익 운동하네요. 그 서북 청년단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서북 청년단은 정말 예. 그러니까 네. 신탁 통치에 반대하거나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가 있는 사람과 그 후손에게 하자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노독수를 알잖아요. 네. 일제대 고등교에 형사했던 이 최악질 친일파 경찰. 얘는 해방 후에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밀양, 약산, 김원봉 선생을 네. 데려다가 뺨을 때렸던 악질 아니에요. 네. 해방 이후에. 또는 김성수 같은 사람. 미군정 때 고문했잖아요. 네. 미군정 고문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죠? 전부 다 건국 공로자가 되는 거야. 음. 대신 김구 선생이나 유원현 선생은 뭐예요? 반국가 사범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했다. 왜냐하면 김구 선생은 정확히 대한민국을 반대한 게 아니라 남북 다 분단 정권 반대하신 거예요. 그렇죠. 유원현 선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공로가 없다. 그럼 반국가 사범이에요. 그렇게 되네요. 예. 그래서 이인호라고 지금 뭐냐면 KBS 이사장 하는 예, 할머니. 예, 할머니 있잖아요. 네. 그 원래 서양사 연구자예요. 방송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KBS 이사장 할 때. 김구 선생은 네. 독립운동에 대한 공로는 크지만 대한민국 건국에는 하등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로자로서 김구 선생님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이제 알겠죠. 왜 이들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하는지 알겠죠. 네.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해서 간판으로 밀어놓고 그다음 건국제를 제정하고 네. 친일파들이 전부 다 뭐죠? 민족 반역자가 아니라 건국의 아버지가 되려는 거예요. 이게 환부역조. 조상과 애비를 바꾸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쿠데타 아닙니까? 이게 친일파 역사 세탁. 이것이 바로 친일 일면 사제에 나오고 준비되고 노무현 정부도 친일파 청산하는 이 시점에 법안을 만들어서 계속 시대하고 있다. 이게 건국질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청산돼야 하고 단죄돼야 할 대상이 결국엔 어떤 영웅이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그래서 이들이 국정교과서에서 바꾼 게 뭐예요? 그 국정교과서 초등학교 6-1이나 네. 중학교 역사교과서나 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전부 다 어떻게 바꿨어요? 이명박근혜 때. 특히 박근혜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제목이 되어 있는 거를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정부를 빼버렸어.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쳐버린 거예요. 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땐 정부가 수립된 거잖아요. 네네. 대한민국 수립이 되면 뭐가 되죠? 건국이 되는 건국이 거죠.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고쳐버린 거예요. 아직도 그거 쓰이고 있어요. 초등학교 6-1 교과서에서도. 이걸 왜 한 줄 아세요? 봐라, 교과서에서도 건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 해서 다시 또 건국절 만들려고. 이럴 정도로 지배한 친일파들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 왜 우리가 역사 적폐에서 친일 문제가 가장 출발이 된지 이해가 가시겠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네. 건국절이 결국은 어떻게 보니까 진짜 역사 쿠데타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을 맡고 있네요. 네. 역사 적폐의 뿌리, 친일파. 그렇습니다. 네. 이 건국절을 제정하자 이런 얘기는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뿌리채 부정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친일파의 어떤 완벽한 신분 세탁. 예, 네. 여기 앞장서도 김무성의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 일제 때 친일했죠? 네. 그 당에 그 당시에. 예, 그죠? 예. 그다음에 이 KBS 이사장 하는 이인호 씨 할아버지 뭐죠? 친일파였죠. 친일파잖아요. 네. 이런 것을 보시면 그림이 나옵니다. 아, 오늘 그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네, 우리 박 선생님 말씀을 딱 들었는데요. 진짜 약간은 좀 혼란스럽고 뿌옇던 게 네, 명확하게 머릿속에 딱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야, 이 건국절이라는 세 글자에 이런 무시무시한 음모가 있었네요. 건국절이 아니고 만국절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선생님? 다음 주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승만과 이 건국절 시리즈로 끝난 것이 되죠. 네. 다음 주에는 이제는 역사적폐 뭐 1호라고 해도 돼요, 사실은. 네. 친일과 독재 이관왕 박정희에 대해서 할 텐데 한 편만에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 첫 번째 편은 박정희와 일제시대 편. 네. 만주국 장교 시절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박정희에 대해서는 친일과 독재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팟캐스트 역적은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의 소중한 힘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2,000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사 행동을 팟캐스트 역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가입은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